자, 이번 시간에는 379페이지 앞 시간에서 배웠던 내부 통제 제도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보십시오.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을 물어봤죠.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맞죠? 재무 정보의 신뢰성. 맞죠?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맞죠? 예. 그런데 이익의 극대화라고는 안 했지만 성과의 극대화. 이거는 아니죠. 성과가 뭐예요? 경영 성과가 바로 이익이잖아요. 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4번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은 아닌 겁니다. 경영의 목적이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 2번 다음 중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까 구성요소 5가지 뭐 통제 환경부터 위험평가, 통제활동, 모니터링, 정보 및 의사소통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2번에 고객관계 이런 것은 내부 통제제도 사항은 아니죠. 다음에 3번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네? 3번이요.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제도를 통하여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옳지 않다 그랬죠? 예,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는 없다. 이래야 돼요. 예,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는 없다. 그래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인데 통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의지는 좋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 것이라는 거. 3번 옳지 않습니다. 다음 4번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회계관리 제도 1번 내부 회계관리 제도는 운영 목적이나 법규 준수 목적과 관련된 통제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네요. 네. 포함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왜 내부 회계관리 제도라고 그래서 운영 목적이나 법규 준수를 안 해도 된다? 통제 절차가 없어도 된다? 아니죠. 더욱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않는다가 들어가서 이게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2번은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주목적으로 한다. 이거 맞았죠? 그 다음에 내부 회계관리 제도는 자산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아까 자산보호 부정방지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4번 내부 회계관리 제도와 내부 통제제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맞죠? 다음 5번 다음 중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네, 4번이 옳지 않네요. 우리가 재고 실사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재고 실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뢰성을 그냥 뭐 장부만 보고서 이렇게 끝내지 않고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한다 하는 게 재고 실사죠. 그거는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뭐 이거를 한다고 해서 자산의 도난이나 분실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예방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산의 도난이나 분실을 예방할 수는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재고 실사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계 관리 시스템에서 또 이중으로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떤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죠. 완전히 막을 수 있다는 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여러분 앞으로 쭉 가셔가지고 제3장 113페이지로 가세요.
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 그리고 이제 조금 전 시간에 내부 통제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또 당분간 한 10시간 정도 아니면 10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6시간 내지 10시간. 문제풀이까지 하면 10시간 되려나요? 네,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부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FAT 1급 시험에서 이 부가가치세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부가가치세가 이론에서 일단 5문제가 나와요. 이론에서 5개. 그러면 이게 10점이에요. 거기다가 실기 시험에, 이제 실무 시험이 있죠? 실무 시험에서 24점이 부가가치세 문제로 나와요. 24점. 그러면 요게 5개니까 10점에다가 이 100점 만점에서 부가가치세 요 한 파트만 34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FAT 1급 시험에서 부가가치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34점 빼면 나머지 66점은 재무회계 문제는 재무회계 문제. 예, 그래서 66점이 재무회계, 34점은 부가가치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그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대개 다 이 부가가치세라는 걸 공부합니다. VAT, Value Added Tax 해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가가치에 대해서 조세를 하는 과세를 하는 제도, 이러한 조세 제도를 우리가 부가가치세 VAT라고 양으로 많이 써요. VAT. 자, 여러분 책에 이런 그 좋은 그림이 없어서 제가 이 그림을 나눠 드릴게요. 자, 뒤로 넘겨 주십시오. 모자라는 건 없나요? 네.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거기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거니까 그거와 함께 부가가치세의 개념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냐? 부가가치는 우선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라고 그러는데 부가가치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부가가치라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이 창출하는 가치를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그래요. 그 기업이 새로이 창출한 증가분에 대해서 그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죠. 증가분을 우리가 부가가치라 하니까 그래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우리는 부가가치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부가가치세. 70년대 아마 이게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 19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쯤에 이게 시행이 됐어요. 그 전에 제가 그 고등학교를 다닐 때 여름방학 때 용산에 있는 어느 세무사 사무실에 내가 실습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5개월 정도 제가 실습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세무사 선생님이 시키는 거 이렇게 일을 할 때 그때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맡고 있는 장부가 남대문 시장에 그 뭐 한일 회사 이름도 생각나.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시계 대리죠. 네. 그 당시에 시티즌, 오리엔트 뭐 이런 시계 그 중앙 도매상이 남대문 시장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계 도매상 2개를 제가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가르쳐줘 가면서 하니까.
그러면 이제 관할 세무서가 남대문 세무서예요. 남대문 세무서 뻔질나게 다녔어요. 예. 뭐 갔다 뭐 신고하고 그러는데 주로 그때는 영업세. 예. 지금은 영업세라는 게 그런 세금이 있나? 옛날에 영업세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것도 소비세의 한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고 부가가치세 제도가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새로운 세제가 생긴 거야.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70년대 말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정확히 몇 년도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요 세금 제도가. 자, 부가가치세는 어떤 특징이 있는 세금인가 해서 1번부터 한번 보면은요. 일반 소비세라는 겁니다. 예. 옛날에는 특별 소비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세금이 있지만 명칭이 바뀌었어요. 예. 특별 소비세 하면은 특별한 사람들이 소비하는 건가 해서 좀 용어를 순화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개별 소비세 이름이 바뀌었어요. 개별 소비세.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특별 소비세라고 있었어요. 그 특별 소비세는 일반 소비세의 이 상대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세라는 건 뭐냐? 일반적인 모든 법률상 면세로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 해서 일반 소비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특별 소비세, 지금은 개별 소비세인데 개별 소비세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소비에 대해서 하는 거냐면은 모든 것이 아니에요. 몇 개 정해놨어요. 뭐 술 중에서도 양주, 비싼 술, 그리고 술집도 우리가 뭐 생맥 호프집 이런 데는 특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 없어요. 그런데 좀 고급 술집, 이런 데는 개별 소비세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보석이라든가 또 옷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입는 이런 슈트는 뭐 개별 소비세가 안 드는데 예를 들어서 모피로 된 옷, 비싼 옷이 있죠. 모피 옷 같은 거. 그래서 자동차도 그런 것입니다. 자동차도 승용차에는 개별 소비세가 붙어요. 승용차에는. 그런데 이제 승합차라든가 아니면 승용차 중에서도 1000cc 이하 되는 거, 경차는 개별 소비세가 안 붙어요. 그리고 화물차 이런 거 개별 소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붙는다 그러면은 조금 약간 사치성이 있는 거, 그런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가 붙는 거는 일반 소비세가 안 붙는 게 아니라 개별 소비세가 일단 한번 붙고 과세가 되고 거기에다가 또 한번 세금이 일반 소비세가 또 붙는 거예요. 소비세가 이중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있고 일반 소비세가 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뭐예요? 일반 소비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이거예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가지고. 자,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에서 요 그림,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냥 이렇게 봐야 될까요? 자,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사업자들이에요. 판매 과정을 좀 한번 보시면은, A 사업자는 생산자,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장에서 이 B 사업자, 도매상에게 1,000원의 제품을 팔았어요.
1,000원을. 그러면 우리가 이 생산자가 증가시킨 발생한 부가가치가 1,000원이라는 얘기예요. 부가가치가 1,000원. 그래서 이 1,000원에 대해서 세금이 10%가 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도매상은 소비를 하는 거죠. 소비자. 도매상이 여기서는 소비자예요. 도매상이 1,000원에 10% 100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에게 1,100원을 주고 이 제품을 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업자, A 사업자, 이 생산자는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느냐? 1,000원에 팔면서 발생한 세금, 이거를 매출세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납부 과정을 보면은 생산자 A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100원이고요. 매입세액은 요 위에 지금 장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없어. 예. 사실은 있는 거지만 지금 위에 기록이 없으니까 일단 이 표에서는 매입세액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0이 되죠. 그래서 납부를 100원을 납부하게 돼요. 예. 왜? 매출세액에서 전단계 매입세액이 지금 현재 장부에 없으니까 0원이 됩니다. 그래서 1-0원, 100원- 0원은 100원을 이렇게 납부합니다. 자, 이제 도매상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도매상은요, 1,000원에 산 이 생산자로부터 1,000원에 산 제품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도매를 하기 위해서 뭐 박스를 새로 포장을 한다든가 또 포장을 새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직원들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직원에게 인건비도 주고 또 매장이나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임차료도 들어가고 감가상각비도 들어가고 직원들 급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품을 이제 이 상품을 2,000원에 팔게 된다. 이때 도매상은 1,000원의 부가가치가 발생을 한 거죠. 도매상이 증가시킨 부가가치는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매상이 2,000원에 공급하면은 소매상인 C라는 사업자가 이때는 소비자가 되어서 2,000원에 10% 2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도매상은 2,200원을 받아요. 세금을 포함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도매상이 납부하는 절차를 볼까요? 도매상의 매출세액은 요 200원이 매출세액입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은 공장에서 살 때 100원의 세금을 도매상이 부담을 했어요. 그것이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매출세액 200원에서 100원을 뺀 100원만 납부를 하죠. 그래서 도매상은 관할 세무서에 100원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에 자기가 증가시킨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 납부가 되는 셈이죠. 그럼 이제 C 사업자는 누구냐? 소매상, 이제 동네에 있는 소매상이에요. 그래서 소매상은 2,000원에 사서 도매상으로부터 사가지고 2,000원에 팔 수는 없죠. 또 거기도 직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상품을 사오는데 운반비도 들어갔고 하니까 3,000원의 가격을 먹였습니다. 그러면 소매상이 증가시킨 부가가치가 또 1,000원이 돼요. 자, 그리고 3,000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 최종 소비자는 3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3,300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소매상이 받는 돈에는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사업자끼리는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주고받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이 얼마다 이런 게 명시가 되는데 최종 소비자들은 세금계산서를 잘 안 받죠. 잘 안 받아요. 그냥 마트에 가가지고 이거 얼마죠? 집어다가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 얼마의 정가에는 이미 이 VAT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00원에 소매상이 팔았습니다. 그러면 소매상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정을 보면은 매출세액이 300원이에요. 소매상의 매출세액은. 그리고 매입세액, 소매상이 도매상에게 부가가치세를 준 것이 200원이죠. 그걸 뺍니다. 그래서 300원에서 200원을 빼니까 납부할 세액은 소매상은 또 역시 1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세 사업자의 부가가치만큼 세금이 이렇게 납부가 됐어요. 납부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최종 소비자는 세금을 얼마 부담했냐면 300원을 부담했죠.
300원을. 그러면은 최종 소비자가 300원 부담하고 이 사업자들이 또 100원, 100원, 100원씩 300원을 부담해서 이 재화에는 그런 부가가치세가 600원이 들어갔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지금 국가가 걷어들인 세금이 300원입니다. 생산자에게 100원, 도매상한테 100원, 그리고 소매상한테 100원이에요. 그래서 부담은 누가 했냐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거예요. 그 재화를 최종적으로 소비한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납부 과정에서 보다시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다 해서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 하고요. 이 쭉 따져보니까 세금을 사업자들이 세금을 납부는 하지만 부담은 누가 했느냐?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담세자하고 납세 의무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불일치. 그걸 우리는 간접세라고 합니다.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신다 그러면 주세. 마시는 사람이 그 술값에 주세를 부담한 거거든요. 술값에는 주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납부는 누가 하냐면 사업자들이 주세를 술 회사에서 납부를 해요. 주세를. 그러니까 소비자가 돈은 내는데 납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금이 간접세. 그럼 직접세는 뭐냐? 우리 집으로 날려오는 세금 고지서 중에 자동차세, 재산세.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 다니시게 되면은 근로소득세를 내죠. 소득세. 이런 것들이 직접세입니다. 여러분 근로소득세 자기 봉급에서 떼죠. 원천 징수 당하죠. 사용자에게. 그래서 직접 내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다만 원천 징수 의무자인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는 거지. 어쨌든 내가 내는 겁니다. 직접. 원래는 자기가 신고해야 돼요. 원래는 자기가 신고해야 되는데 국가가 개인의 근로자들을 전부 상대해가지고 근로소득세를 받아들이게 되면 행정상으로 너무 많은 복잡한 점이 생기겠죠. 근로자가 수천만이니까. 그래서 기업을 상대로 해서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이 세금을 징수하도록 유임을 시켜놓은 거죠. 하여튼 소득세 같은 건 직접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직접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이것도 소득세죠. 직접세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 지금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납부는 누가 하냐? 사업자들이 납부해요. 사업자들이. 그리고 부담은 소비자가 한다 해서 간접세다 하는 겁니다. 간접세. 자, 그 다음에 자, 전단계 세액 공제법 여러분 이해하셨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사업자가 납부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접세 이해하셨죠?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서로 다르다 해서 간접세. 납세 의무자는 기업이고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비형 부가가치세다. 소비세라는 얘기입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 하나의 또 특징이에요. 소비지국이라는 것은 소비하는 국가에서만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하는 국가가 있으면 생산하는 국가가 있겠죠. 생산지국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소비했으면 그 재화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소비지국을 만약에 미국에서 소비를 시킨다는 건 우리가 미국으로 뭐예요? 수출하는 거죠. 미국으로 수출. 그러면 우리는 생산지국이에요. 그래서 수출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품은 우리가 0%라는 영세율을 적용해요. 면세라고 하지 않고 영세율이라고 그래요. 0%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반대로 수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밑에 수입제와 수입은 소비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국내에서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수입품에는. 그래서 국내 생산 재화와 동일하게 우리가 외국 재화가 국내로 수입이 된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우리 국내에서 소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출품에는 영세율, 수입품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우리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이 5가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납세 의무자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지만은 납세 의무자는 1차적으로 사업자입니다. 국내에 공급한다라고 하면은 사업자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을 했다면 이거는 사업자 아닌 개인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의 재화의 수입의 경우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해놨죠.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이면 사업자가 납세 의무가 있고 개인이면 개인이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수입을 할 때 꼭 사업자만 수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개인들도 외국에 있는 상품 구입할 수 있죠. 그게 수입이잖아요. 우리가 외국에서 직구라고 인터넷으로들 하는데 그게 수입이죠. 네.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국내 거래는 사업자만 납세 의무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까 사업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 국내에서는 사업자에게 납세 의무자가 있는 건데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요 3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사업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보겠다 이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해야 돼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해야 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영리로 목적으로 했던 여부의 불문이다 이거예요. 영리, 비영리 불문하고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은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영리든 영리 목적 여부하고 관계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 사업자가 뭐 돈을 받고 팔았던 그냥 나는 돈을 안 받았다 또는 세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개인 사업자나 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라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사업자 요건은 그럼 뭔데요? 사업자 요건이 아까 1번에 있었던 과세 재화나 과세 용역을 공급을 하고 있으면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쉽게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차장 사업 같은 겁니다. 이천시에서도 그 주차 요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주차 요금을 받고 있죠. 그 여러분 주차 영수증 출력되는 거 잘 보시면 밑에 부가가치세 있어요. 주차 요금이 얼마다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무슨
스포츠 시설을 꾸며놓고 주민들에게 돈을 받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또 주차장을 꾸려놓고 주민들에게 돈을 받는다든가, 이거는 과세 사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리냐 비영리법인이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자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 또 세 번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요건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업상 독립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최소한 정도의 어떤 사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업의 형태라는 것은 매장이 있다든가 뭐 이런 판매하는 장소가 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방문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도 있던데요. 방문 판매를 하는 개인 사업자도 사업상으로 보면은 자기 거소, 자기 주소지가 사업장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문 판매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업 형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인 의사로서 재화나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예. 누구한테 받아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가지고 내가 파는 거예요. 그게 독립적인 거고, 또 하나는 반복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반복적이지 않은 공급은 우리가 사업상 독립성이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마을의 분여회 이런 데도 과세 재화를 공급을 하면은 거기도 사업상 과세가 돼요. 그런데 우리 동네 분여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무슨 축제할 때 그 기간 일주일 기간만 장사를 해요. 예, 거기 축제 행사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분여회에서 만든 뭔가를 팔린다고. 그게 근데 과세 재화예요. 그런데 그 행사 끝나면 다 안 해. 이제 평소에는 그게 뭐예요?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분여회 활동은 우리는 여기서는 사업자로 보지 않는 요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분여회는 그 축제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2005일장에서도 주기적으로 매 5일에 한 번씩 나가서 뭔가를 팔아요. 그것은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입니다. 그런 경우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우리가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 하는 것은 여기서 재화나 용역이라는 것은 과세 대상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과세 대상. 왜 과세 대상이라는 말이 중요하냐면 우리 재화나 용역 중에 면세가 되는 게 있어요. 면세가. 그래서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학원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어떤 세금을 내냐면은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과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그 소득세법상 사업자이지 학원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으로의 사업자는 과세 대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되고, 영리나 비영리를 불문한다 이거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상 독립성이 있어야 사업자로 본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자 중에서 과세사업자가, 여기서 과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이 얘기고, 밑에 면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것이지 다른 세금이 면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 파트를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면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게 부가가치세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공부할 때는 사업자 중에서 과세사업자,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
그래서 과세 사업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예.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냐 이렇게 보는데, 간이 과세자다 그러면은 동네에서 조그만하게 장사하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연간 이 간이 과세자는 연간 매상이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네. 연간 매출이. 예. 그러니까 매출이니까 거기 세금까지 다 포함된 거죠.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가 1년에 4,800만 원 매상이 4,800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4,800만 원을 12달로 한번 나눠 보세요. 한 달에 한 400만 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400만 원 팔면 400만 원이 다 이익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만약에 뭐 호떡을 구워서 판다고 칩시다. 그러면 밀가루도 사야 되지요. 예. 또 그 호떡 굽는 자리에 만약에 자릿세가 나가면 자릿세도 좀 내야 되죠. 그런 거 저런 거 빼면은 400을 버는 게 아니라 한 주인이 한 200이나 벌까요? 예. 세도 내야 되고 거기 저녁에 전기불 켜려면 또 전기료도 들어가고 또 밀가루 사야죠. 기름 사야죠. 콩 사야죠. 뭐 이런 거 재료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대개 이제 우리가 간이 과세자다 그러면 한 사람이 겨우 한 사람의 소득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과세자 하면은 부가가치세상으로 사업자이긴 한데 규모가 아주 작은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를 말한다. 자, 보통은 다 일반 과세자입니다. 대부분이 일반 과세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우리가 과세 사업자라 한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과세 기간에 대해서 정의가 나옵니다. 과세 기간.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일반 과세자의 과세 기간과 간이 과세자의 과세 기간이 조금 달라요. 일반 과세자는 제1기와 제2기로 나누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1기 과세,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2기로 나누어서 과세합니다. 그런데 간이 과세자는 그냥 1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이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몇 월 달에? 매년 1월 달에. 매년 1월 달에. 네. 그래서 간이 과세자는 과세 기간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줬고 일반 과세자는 1기, 2기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다. 그러면은 과세 기간을 어떻게 따지느냐? 네, 아주 상식선에서 따지면 돼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니까 1월 1일부터가 아니겠죠. 사업을 시작한 개시일 시작해서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을 우리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첫 번째 과세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만약에 8월 26일 날 오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과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과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8월 26일부터 며칠까지로 봐야 돼요? 12월 31일. 예, 왜냐면은 8월은 2기에 해당이 되죠? 2기. 2기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언제? 12월 31일. 네, 그래서 과세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과세기간. 폐업을 하는 경우에 과세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입니다. 그러면은 8월 26일 날 폐업을 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7월 1일부터 8월 26일 날 폐업을 했으니까 이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폐업일까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그러니까 8월 26일 날 폐업을 한 사람은 8월 26일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2기란 말이에요. 2기의 시작일이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8월 26일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나중에 폐업에 관한 잔존재화를 가지고
9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의 과세기간 좀 뭐 복잡해지는데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이유를 좀 아시면 좀 좋은데요. 간이과세자는 그 매출액이 작은 그런 소규모의 사업장을 말하는 건데 이 혜택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그 반면에 불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첫째 큰 기업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큰 기업에서는 만약에 호떡 장사를 한다 그래도 우리 회사 체육대회를 하는데 호떡이 5,000개가 필요해요. 호떡 5,000개 납품할 수 있습니까? 네, 내가 밤새 만들면 되죠. 세금 계산서를 해줘야 됩니다. 네, 해드릴까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해요. 대기업에서는 비용을 지출한 거에 대해서 세금 영수증인 세금 계산서를 대부분 다 요구하거든요. 세금 계산서를. 아니면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인카드로라도 해서 거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돼야 돼요. 근데 간이과세자가 카드 가맹점에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그 세금 카드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 세금 계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부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왜 안 사느냐면은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이 납부세액이죠. 그러면 그 체육대회 때 호떡을 쓰는 거 그게 다 거기에 따른 10%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 그러면은 회사의 비용에서 더 부담이 되죠. 매입세 공제받는 호떡집에 가서 호떡을 사와야죠.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내가 간이과세자인데 앞으로 기업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좀 크게 할 거다. 그러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어떻게 따지느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봐요. 네, 그럼 내가 오늘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간이과세자인데 내가 오늘 포기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8월 31일까지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해서 언제 신고해요? 내년 1월 25일 날 신고하면 돼요. 요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일반 과세자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8월 26일 날 신고를 해서. 그러면은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는 언제부터냐?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9월 1일부터예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그런데 내가 개인 사업자면은 개인 사업자면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서 일반 과세자로서 신고를 하면 되고, 내가 법인이면은 법인은 또 달라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를 가지고 10월 25일 날 신고해야 돼. 이거는 1월 25일 날 신고하고, 내년 1월 25일 날 개인 사업자냐 아니면 법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신고하는 날짜가 좀 달라집니다. 선생님 과세기간은 똑같은 이익이잖아요. 이익이가 과세기간 종료일이 12월 30일 아닙니까? 네, 개인 사업자는 12월 30일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 밑에 보면 애정신고라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의 애정신고. 애정신고 그 밑에다가 법인이라고 이렇게 괄호 속에 하나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 그래서 애정신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우리가 법인이라면 10월 25일 날 신고를 한번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한다요. 자,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기간을 보면요. 1기 예정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 예정신고예요. 그럼 원래 1기가 6월 30일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3개월을 예정신고 기간이다 그래가지고 요 3개월치를 가지고 다음 달 4월 25일 날 세금 좀 납부해달라. 3개월마다 끊어서. 그러면 1월부터 3월은 4월 25일 날 세금 냈으니까 4, 5, 6은 요 3개월치 빼고 세 달치 4, 5, 6월을 우리가 6월 말 과세기간 1기 과세기간 종료일이 6월 30일이니까 4월, 5월, 6월 요 3개월이 뭐가 돼요? 확정신고 기간이 됩니다. 여기서 예정신고 기간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또 7월 25일 날 세금을 또 냅니다. 자,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돼요? 7월 25일 날 한 번만 내요. 7월 25일 날 한 번만 신고 납부는 예정 신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4월 25일에는 개인 사업자는 신고 납부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고지서가 뭐 200만 원 고지서 날라오면 200만 원 내면 돼요. 100만 원 고지서 날라오면 100만 원 내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고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내주냐?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전기에 신고한 실적을 가지고 그 절반을 딱 과세하면 딱 3개월치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전기 과세 기간에 만약에 이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500만 원을 냈다고 봐요. 개인 사업자인데 그러면은 3개월치를 세금을 매길 때 250만 원을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뭐 이번에도 그 정도 되겠다 해서 그런데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전기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했으니까 6개월에 500만 원 부가가치세를 냈는데 이번 과세 기간에는 여름 휴가 기간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는 여름이 비수기라서 한 달간 휴업 보냈다. 그리고 직원들 전부 바캉스 보냈다 여름에. 그럼 여름에 한 달간 영업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이 푹 줄어들겠죠. 그런데 세금은 전기하고 똑같이 세금이 나왔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고지서 날라온 거 무시해버리고 사실은 세금이 이렇게 됩니다 하고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근데 고지된 금액이 그 고지된 금액보다 우리가 납부할 금액이 3분의 1 이하여야 돼요. 비슷하면 그냥 내야 돼. 비슷하면 그냥 내야 되고 3분의 1 이하. 그러니까 고지가 25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250만 원이 아니라 내가 우리 회사에서 계산해 보니까 한 5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3분의 1 이하죠. 그러면은 250 내고 나중에 환급 받지 말고 아예 50만 원만 내려면 신고 납부하면 돼요. 자, 그러나 법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법인은 4월 25일 날도 신고 납부하고 7월 25일 날도 신고 납부한다. 자, 2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래서 아까 일반 과세자 과세 기간을 제가 간이과세자 포기했을 때 법인이라면은 8월 26일 거부터 9월 말일 것까지를 10월 25일 날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왜 그러느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치를 그 다음 달 25일 10월 25일 날 세금 내야 돼요. 법인은. 그리고 2기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또 12월 31일까지 다시 마감하죠. 11, 12 거는 내년 1월 25일 날 세금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법인은 신고 납부를 1년에 이렇게 4번을 해야 하는 거고, 법인은 신고 납부를 1년에 4번 해야 되는 거고, 개인은 신고 납부는 7월 25일 날 한 번, 1월 25일 날 한 번, 2번만 신고 납부하는 거고, 요때는 예정신고, 요때는 개인은 고지서 날라오는 대로 그냥 은행에 세금만 내주면 된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업무가 법인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겁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신고서 작성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업무는 꽤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예정신고 기간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까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누가 한다고요? 법인만. 의무예요. 법인이 의무. 법인은 무조건 해야 돼요. 법인은. 개인은 원칙적으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예외적으로 할 수도 있다. 여기에 그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누어지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예정신고 기간으로 인하여 3개월마다 해야 한다. 가로 열고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라고 해놨죠. 고지세액을 납부한다는 것은 고지서 우편으로 날라오면 그냥 세금만 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지세금이 우리 회사가 실제로 부담해야 될 세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3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신고 납부해도 된다 이거예요. 자, 과세 기간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납세지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